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이 시각 앙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주의 깊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정이 넘어 끝난 청문회, 의혹이 해소됐는지 아닌지 따져보겠습니다. 두평 독방에서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사실상 윤 어게인을 외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혁신 논쟁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럿 참석했습니다. 단도직입에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합니다. 외환 유치죄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와 제보 내용 등을 질문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청문회에서 현역 불패는 과연 이어질까요? 오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공교롭게 앞서 대통령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오셨고요. 장관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대신 드립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당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운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도망간 왕보다 실제로 나라를 지켰던 의병, 백성들이 실질적인 애국자였습니다. 안규백 후보자가 방위 출신이라는 걸 지적하면서 공세가 시작되는 듯 했는데요. 불법 계엄 때문인지 좀처럼 야당의 비판에 힘이 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의혹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23년 1월 4일 윤석열이 주재를 해서 용산에서 대통령실 무인기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그날 윤석열은 유독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무척 화를 내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방어체계가 아니야. 이런 거는 시간 낭비야. 북이 5대를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는 대응하는 게 필요해. 윤석열이 더욱더 화를 내면서 뜨릇뜨릇 보고 폭파시켜봐. 시험도 계속하고 다양하게 해봐.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폭 드론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또 다른 현역 의원이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 과연 통과가 될지 관심입니다. 어제 자정이 넘어서 끝난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했는데 거짓 해명 논란이 일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되죠. 오늘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이 시각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현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잠깐 들어볼까요? IOC, FOC 2단계까지 이미 조건부 통과를 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제대로 훈련을 못 마친 것도 있지만 조건부 평가를 통과를 다 하고 3단계 FMC 평가만 남겨놓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전자권 회수에 대한 전시에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 상부 우두머리부터 그런 강한 책임감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미리 우리 안보가 위험하다 자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내란에 휩쓸리는 내란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무능한 군인, 정말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군인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께서 저는 그 소신을 높이 지지해 드리고 싶고요. 잘 설계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까지. 전자권이고 네,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방위병 평균 14개월이었는데 22개월 복무했다. 왜 그런 것이냐? 국민의힘에서는 안 후보자가 탈영으로 인해서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오늘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소집 해제 이후에 며칠 더 복무를 연락받아서 자녀 복무를 마쳤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병무 행정의 착오다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소명이 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8개월을 추가로 더 근무했다고 생각을 하고 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다. 예. 방위 복무 기간이 14개월인데 거기에 추가로 8개월을 더 복무를 한 거면 이건 거의 현역병과 다름없는 것인데 굉장히 억울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1983년 11월에 입대를 해서 실제로는 1985년 1월에 소집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복무 기간 동안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후보자의 표현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며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복무 기간에 산정이 안 돼서 85년 1월에 소집 해제된 이후에 학교에 복학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해 8월에 85년 8월에 다시 추가로 조금 더 복무를 해야 된다라는 예.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 복무를 하고 정확하게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라고 병적 기록에 이 적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2개월이나 복무를 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건 아니고 14개월 복무하고 그 미산정된 기간 며칠이 더 추후에 복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64년 만인가요?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고 또 국방위로서만 거의 5년 그 5선을 하는 동안에 2년인가 제외하고 다 국방위원장 하면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 정책 능력을 쌓아온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이 부분 정도는 소명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딱 요거 하나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청문회 그 초반에 이미 소명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모처럼 정책 질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불법 계엄 이후에 거기에 가담했던 뭐 정보사 방첩사 포함해서 개혁도 필요하고요. 뭐 상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그 정책 문제에 지금 아마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 정도면 소명이 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14개월 플러스 며칠. 네. 예. 근데 22개월로 오해를 했다. 자, 그리고요. 앞서 추미애 의원의 질의 내용도 들으셨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안규백 후보자는 발언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안규백 후보자 개인 의견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걸 엇박자로까지 봐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정광재 위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군사 관련 공약 가운데 하나가 전작권 전환이었습니다. 이 전작권과 관련한 논쟁은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는데 지난 20여 년간 결국에는 조건이 완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라는 식으로 합의가 된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전작권 전환을 본인의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내놓았던 모든 공약 하나하나에 국민이 동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작권 문제가 전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는데요. 전작권 전환이 섣불리 이루어지게 되면요. 결국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감축 논의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거고 그 경우에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역병들의 복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비용 같은 건 차치하고 이런 그 국가 안보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다르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일정 정도 그 조건이 충족됐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한 내용들이 이렇게 여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전작권 그 전환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평시 작전권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우리 군이 작전권을 갖느냐 아니면 미군이 작전권을 갖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전작권의 문제인데 지금 앙규백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작권과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내는 방위비를 기존의 금액보다 한 10배 정도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배를 더 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전작권 환수가 되게 되면 사실은 잠깐 언급이 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작권 환수 문제를 이렇게 간간히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뭐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도 협상을 해야 될 텐데 뭐 여차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앞으로 있을 방위비 협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은 뭐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미군이 가질 거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현명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서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오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후보를 임명을 했을 때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비록 뭐 병무와 관련해서는 의혹이 조금 나오긴 했으나 15년인가요? 계속해서 국방위에서 일을 했었고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이미 벌써 습득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그 취지와 그 큰 틀에서의 내용은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전작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위성락 그 안보실장인가요? 전작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기 내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안규백 후보가 장관이 되면 정부의 일원이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을 우리가 이제 환수해 가지고 와야 되겠다,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뭐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을 수가 있는데 임기 내에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미국이나 뭐 우리 국가의 우리 이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안보 측면에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 팀이 전작권이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 그거는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다, 우리는 할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국내 정치용으로는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미국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와서 딴 말하고 저 안에서는 딴 말 하네, 도대체 누가 맞는 말이야, 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엇박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건 뭐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게 지난번에 왜 6억 그 대출 부동산 그 캡 씌워서 나온 얘기 있잖아요. 그때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정부와 대통령실과 중요한 정책, 특히 국민의 삶에 뭐 부동산, 안보,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 많아 하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엇박자를 내는 것은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죠. 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서 끝났거든요.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에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첫 입장 표명을 했는데
주의 깊게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그것에 대한 설득력 여부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설득력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청문회가 끝난 뒤에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은 이재명 정부 몰락의 시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여러 언론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장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강재 의원님, 대통령실에서 주의 깊게 검토 중이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주의 깊게 검토하고 계시다면 최근에 이 여론 흐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설문을 했다고 해요. 예. 90% 넘게가 강선우 후보자는 낙마해야 한다라는 응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진보 진영에 속해 있다고 알려진 전교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이죠. 죄송합니다. 전교조는 네. 이진숙 예, 후보자죠. 이진숙 후보자인데 예. 그 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내용은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아주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이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았던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소명을 내놨던 것들이 이후 추가 보도를 통해서 거짓 해명이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거짓 소명이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서도 강선우 후보자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제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세간의 여론을 대통령실이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여론조사라기보단 설문조사로 표현하는 게 네,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전현직 국회 보좌진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관련한 투표가 진행이 됐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다만 어떤 보좌진들 또 어떤 정당의 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인지까지는 다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그 투표는 누가 어디에 속해 있고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게시판 같은 거지만 직원임을 인증해야만 들어갈 수 예. 있는 그런 곳이긴 하죠. 그러니까 관계자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때하고는 약간 조금 반응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소명이 충분히 된 것 같다라는 게 줄을 이뤘었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여론을 좀 봐야 되겠다,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는 일단은 말이 바뀌었고 입장도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가 일정 부분은 또 인정하지만 그건 이랬다라고 이제 소명을 덧붙여서 했는데 그게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그런 해명이었던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소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도 또 이제 노동부에 임금 체불 관련한 진정이 들어갔다라는 예. 게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SBS에서 계속해서 그 문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직 보좌관하고 지금 강선우 후보자 사이에. 그래서 추가 보도도 지금 예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자의 재산 문제보다는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국민 정서상 이 갑질 문제의 피해자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분노가 큰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 입장대로 어제 소명이 충분히 된 것인지 일단 여론을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보도들이 어느 정도의 수위에 있는 것인지 도저히 뭐 해명이 안 되거나 어제도 청문회 중간에 거짓 해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중간에 됐거든요. 그게 조금 치명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추가적인 보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권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는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어제 거짓 해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주장들이 나왔던 청문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강 후보자의 발언 중에서도 특히 보좌진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뭐 예고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졌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들고 가서 버릴 수는 있는데 그것도 그냥 차에다 놓고 가다 보니까 보좌진이 버린 경우가 있겠네요.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 조치, 고발이든 어떤 형태의 법적 조치든 취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셨습니까?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위원님. 네, 국민의힘에선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위증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뒀던 보좌진들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장을 접수를 한 적이 있다라면 어제 저 답변이 그 거짓 답변, 그러니까 위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고소고발을 정식으로 접수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법적 조치라는 거는 사실 약간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로 경고하는 거를 법적 조치라고 볼 수 있느냐, 내지는 누굴 통해서 이제 그런 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도록 누굴 통해서 얘기를 전달했을 때 그걸 법적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조금 긍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선우 의원 측이 고소고발장을 실제로 그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저 답변을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위증으로 단정하기는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예. 임금체불 관련 진정도 오늘 자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앞서 언급해 주셨죠.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국회의원 사무소입니다. 사무소에서 임금체불 관련된 2건의 진정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공개한 의원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고 관련된 2건의 신고 및 피신고 내역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런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을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전 처음 봤어요. 예. 네, 저게 어떻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본인이 국회 내에서 국회가 이제 제공하는 그 보좌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 사무소에서는 또 이제 추가로 이제 그 고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 그런 거를 임금 체불을 했다고 하면은 매우 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봐도 일단 시작부터가 첫 단추부터 매우 잘못 낀 거잖아요.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니 청문회에 와서 심심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하고 나서 드러나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또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게 거짓의 거짓. 즉 표정은 사과하는 척하고 있고 말은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척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는 거짓만 남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좌진에 대한 사실 법적 조치는 안 했다, 뭐 할 생각도 없다 이러고 얘기는 했지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그 단어 자체가 나온 거가 그게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든지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거짓으로 해명하던 아니면은 그것을 겁박, 즉 우리가 지금 갑질 논란에 지금 쌓여 있는 건데 이분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 고소하겠다, 겁박하겠다, 이게 결국에는 갑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머릿속에 아예 그냥 지금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과정 속에서 만에 하나 강선우 후보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은 강선우 후보를 모셨던 같이 함께했던 보좌진들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마 들고 일어나서 우리 강선우 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괜찮은 분이셔 하고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 듣기로는 민주당 보좌진 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밑에서는 보좌진들이 왜 보좌진 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를 못하냐, 오히려 더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땐 이게 단연간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온 강선우 후보의 태도와 인성에 대한 문제다라고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을을 위해서 을지로 위원회까지 만든 민주당이 갑질을 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글쎄요, 강행을 한다? 좋은 평가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임금 체불 문제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임금 체불이라는 거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처벌받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회 보좌진의 임금을 국회의원이 주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보좌진은 내가 이 사람을 누구누구를 쓰겠다고 하면 그 임금은 국회 예산에서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금 지불의 의무가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임금 체불로 강선우 의원이 진정을 당했다는 것은 뭔가 오해가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임금을 체불할 일단 일종의 자격이 없어요, 국회의원은. 그래서 이거는 뭔가 오해로 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내역을 보면은 고소고발 관련 신고 및 피신고 내용이거든요. 진정과 고소고발 관련 신고한 내역, 또 피신고한 내역.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신고를 당하고 한 내역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저기 보면 근로기준법 36조가 관련 법령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 36조가 그 내용이거든요. 사용자는 이제 퇴직한 근로자 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임금 지불의 의무가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사용자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진정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 진정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국회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요.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임금 체불 문제가 국회에서 있었던 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역구 사무소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역구 사무실도 국회의원 본인이 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관련해서는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게 맞죠. 왜냐하면 국회 보좌관들은 국회 사무처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국가 예산으로 지불이 되는 건데, 아마 저게 문제가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신과 불화로 인해서 그만둔 사람이 그만뒀을 때 제때 퇴직 처리라든가 이런 실무적 처리를 해줬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관련해서는 강선우 의원 측에서 해명을 하면 되겠죠. 퇴직 처리를 늦게 해줬을 것이다라는 의혹 제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퇴직 처리를 늦게 해주면 임금을 더 받게 되는데요?
알 수가 어떤 없습니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자료와 관련해서는 예.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도 입장이 나올 수 있고 또 이걸 제기한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밝혔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또 추가로 받아보고 저 두 건의 내용의 실체가 뭔지를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빠르면 내일이라도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죠. 예. 일단 저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 사무소에서 직원을 따로 고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내주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직접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뭐 파악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저게 예를 들어서 오해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다. 그래서 뭐 강선우 후보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까지 해명이 되면 좋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먹다 남은 쓰레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갑질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과 의혹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거를 지금 포인트로 두고 저거 근로기준법 위반한 게 아니야라고 해서 갑자기 강선우 후보에 대한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논점에서 약간 좀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강선우 의원실에서 뭐 여러 입장이 나왔죠. 강선우 의원 측에서요. 그리고 지금 뭐 비판적인 글들도 꽤 많습니다만 또 반대 쪽에서는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공개 지지 선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실명으로 강선우 의원 보좌관이 올린 페이스북 글도 있습니다. 장관 지명 소식을 기사로 접하고 진심으로 기뻐 응원을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강선우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이라고 실명을 밝히면서 또 페이스북 글을 올린 분도 있습니다. 역시나 지지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청자들께서는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교조에서는 공개 반대, 사퇴하라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상태, 또 자녀의 유학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내일 인사청문회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네, 내란 혐의 피고인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피의자가 독방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까지 조사실로 나오라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다시 구치소 독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의 분위기도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격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일반에 전파가 되면 원칙과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면서 오늘은 서울구치소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강제고의는 망신주기라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수감번호 3617번
피의자 신분인 전직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검 법안을 계속 거부했죠. 이제 특검 수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특검에서는 강제 구인에 대한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강제 인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도관 내지는 뭐 서울구치소장부터 해서 그 지휘라야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직무유기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어떤 밑에 있는 교도관들은 강제 인치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상관이 하지 못하도록 막았거나 이런 사실관계라면 그 막은 상관이나 지휘권이 있는 사람은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관계에 따라서 직무유기가 되거나 직권남용죄가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는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원래 구속영장의 효력은 저렇게 출석을 안 하려고 하는 구속 피의자를 강제로 끌고 나와서 앉혀놓을 수 있는 그 범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인치는 구속영장 이외에 별도의 어떤 법원의 영장을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속영장만 갖고 이미 발부된 영장을 갖고 강제 인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교도관은 교정공무원은 그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연거푸 이렇게 인치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은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망신주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정광재 의원님. 글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 조사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와서 적극적으로 응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곤궁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무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렇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저항을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그러면 강제로 인치하려고 하던 그 구치소 직원이 질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관련해서는 저는 그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얘기를 해서 방문조사, 이 조사의 목적이 있다면 방문조사 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검에서도 강경일변도로 나오고 있고 윤 전 대통령도 명분 없는 소환 불응,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뭐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망신주기다. 버티고 있는 게 망신 스스로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저 상황이 망신스러운 상황인 거죠. 본인이 성실하게 가서 조사를 받고 수사받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강제 구인 얘기도 나오는 것인데 끝까지 그걸 특검을 비난하면서 본인은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본말이 전도된 그런 불량한 태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단 한 번 반성도 안 했고 여전히 무책임한데 국민에게 무례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죠? 법적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단 한 번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다 떠넘기고 계속 비굴한 모습만 보이면서 본인은 몰랐다, 모르쇠를 일관하면서 책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구속 이후에 외환죄나 또는 뭐 2차 계엄 시도나 또 국무회의 그 표결 방해, 국회 표결 방해나 뭐 이런 건으로 추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본인이 저렇게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면서
무슨 영치금 타령이나 하고 변호사는 운동 시간 타령이나 하고 있고 원래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또 분통 터지게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누구보다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특검 팀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법꾸라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떻게든 특검에서 가서 조사할 일은 없을 테니까 바로 기소를 하든지 강제구이 시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든지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구치소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법과 질서의 확립. 서울구치소. 법과 질서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방문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국민들 입장에서 특혜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뭘 해도 특혜로 비춰질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12.3 계엄에서 무슨 생각으로 계엄 선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그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은 그만큼 지금 그 본인이 아마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당당하게 나서야지만이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지지자들도 그걸 보면서 뭐 당당하다 최소한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거 정도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매우 안타깝죠. 물론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서 이렇게 뭐 지연책을 하면 본인의 이제 변호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김용남 의원님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고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모셨다는 분들이 지금 뭐 증언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다 또 뒤바뀌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김태효 전 안보 1차장인가요? 그분도 뭐 대노했다, 뭐 크게 화냈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전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 보기에는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연일 방문조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특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구속 연장도 없이 바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서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소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란 특검 수사가 지금 무인기 의혹 쪽으로도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내용인데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무인기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경로를 했고 여기서도 경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드론 킬러 드론, 그러니까 드론을 잡는 드론을 제안을 해서 회의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라는 전언도 보도가 됐습니다. 시점이 2023년 1월 4일 무인기 대책회의라고 하는데 꽤 오래전부터 이 드론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론, 무인기 뭐 이렇게 언급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뭐 드론이나 무인기가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 물체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만 우리 법은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량이 150kg이 넘는 건 무인기로 분류하고 그거보다 좀 작은 비행체는 드론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어서 뭐 사실은 그게 그거고 크기의 차이만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군주와 그를 둘러싼 아첨꾼들이 있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이른바 드론 잡는 드론,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드론이라는 거는 크기가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거기에 방해 전파를 쏴서 제대로 조정이 안 되게 만들어서 이제 추락하게 하는 방법을 주로 쓰고 있는데 그 하늘에 떠다니는 작은 물체인 드론을 잡기 위해서 이쪽에서 드론을 다시 띄워서 그거를 잡는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글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기보다는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군대도 안 갔다 온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즉석에서 제안했다고 그 군 장성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 자체부터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무인기를 평양 내지는 북한 지역에 일부러 노출이 잘 되는 경로 쪽으로 보낸 거 모두 이제 7대를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드러나는 사실 면면을 볼 때 외환에 관한 죄에 있어서 특히 일반 이적죄를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계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환죄까지 범한 것으로 거의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도 안 받고 그냥 무작정 버티고 있는데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계속 충격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외환죄까지 적용 가능하다. 외환 유치죄요. 아니 외환에 관한 죄에 있어서 외환 유치죄도 있습니다만 외환 유치죄는 이게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이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또 북한과 통모한 사실이 드러났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서 외환에 관한 죄에 있어서 아주 무거운 죄인 외환 유치죄는 아직까지는 거기가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이른바 일반 이적죄의 그 적용, 그러니까 무인기를 일부러 쉽게 발각될 경로로 띄워보내고 또 실제로 북한의 우리나라 무인기가 떨어졌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런 사실에 비추어서 일반 이적죄는 충분히 뭐랄까요, 유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일반 이적죄는 지금 특검에서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외환 유치죄까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가 지금 관건인데 특검에서 사실관계 조사가 차곡차곡 이뤄지고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리셋 코리아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주최를 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서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를 쭉 주장했던 전한길 씨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사실은 탈당이 아니라 출당시킨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얻은 게 무엇입니까? 대선 패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더위에 에어컨 없는 곳에서 지금도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란 몰이 그거 민주당 주장인데 거기에 왜 끌려가십니까? 그러다 결국은 당 해체됩니다. 마이크를 잡았다고 표현했는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확히 표현드리겠습니다. 정광일 위원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이 참석한 걸로 확인이 돼요. 윤상현 의원이 이 행사를 개최했는데 윤상현 의원은 우리 당에서 5선 의원을 했고 대표적으로 우리 당내에 호용호제하는 그 친분 관계가 두터운 분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행사에 여러 국회의원들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부도 저기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 세미나에 지도부가 그동안 자주 참석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참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혁신과 쇄신, 개혁을 얘기하는데 그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세미나에 이렇게 꼭 갔어야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따가운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존하는 것은 우리 당의 넓은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전한길 씨가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은 아마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예. 그렇게 가려고 해도 이미 당심이나 민심은 그런 방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런 행사가 알려지고 저런 목소리도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면 혁신에 찬물 끼얹는 거 아니에요? 그 혁신위를 100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런 토론회 한번 열어가지고 전한길 씨 등등 나와서 윤어게인 뭐 부정선거 얘기 한번 하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두고 전당대회 출마를 하든지 안철수 의원처럼 이런 혁신위를 100번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혁신안을 내놓고 나니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내놨던 혁신안과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달고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중진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내부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를테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대표도 부딪히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아직 멀었구나. 그냥 국민의힘은 그냥 저 방향으로 계속 가겠구나. 저기 이제 보수 유튜브들도 많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연했던 그 유튜버들도 많이 와 있고 이런 얘기 한 번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혁신의 혁자도 꺼내기 전에 제대로 그걸 말해보기도 전에 저는 국민의힘은 다시 뒤로 백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 저런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국회의원이 못 되는 나라 내지는 전한길 씨가 한 얘기 같은 게 공식적인 행사장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게 그게 진정한 리셋 같습니다. 예.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기현, 김민전, 김은혜, 박성훈, 유상범, 정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좀 화면도 나가고 있네요. 네. 네, 이렇게. 그래서 리셋이 아니고요. 네. 리턴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 리턴. 네. 예, 리셋이 아니라 리턴이다. 아, 혁신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내 뭐 여러 목소리들이 있는데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뭐 별로 난감하지도 않아요. 뭐 그래요? 하도 많이 자주 보던 상황이라서요. 예. 네. 그래서 뭐 전한길 씨가 저기에서 출당 같은 탈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출당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선 이겼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본인의 의견이니까 얘기를 하신다 치고 일단 지도부가 저기 다 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것이 방금 말씀하신 혁신과 개혁하고 뭐 저분들이 저에 갔다 그래서 혁신이 될 게 안 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요 그냥 앞으로 한 남은 2, 3년간의 임기 동안 국회의원 임기 동안 아마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투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아름다운 퇴진이라는 거는 제가 정치권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나중에 누가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만들어내느냐.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국민과 당원들이 이제 동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민심을 얻는 세력이 아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예. 뭐 인적 쇄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주 긴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다. 근데 저 다시 한번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저기 모여 있는 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물론 저분들 중에는 지도부도 있고 국회의원들 다선도 있기 때문에 저것이 마치 국민의힘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라고 프레임 씌우기에는 쉬울 줄 모르지만 예. 상당한 다수의 굉장히 많은 우리 지지 세력은 이미 벌써 저기에 실증을 내고 있고요. 저것은 없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사 한두 가지로 국민의힘은 망했다. 뭐 국민의힘의 보수 진영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진짜 부메랑이 돼서 날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 행사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있다고 하네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때 아이폰 비번 안 알려줘서 비밀번호 결국 못 풀었잖아요. 그냥 거기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자택 압수수색 할 때 아이폰 하나 찾아냈는데 비밀번호 안 알려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근데 최혜병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수사에 비협조적이면서 동시에 아이폰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있고 윤상현 의원도 작년에 휴대전화 지금 명태균 수사 개시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본인은 바꿨다는데 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 조사 관련해가지고 수사 받으러 왔을 때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인가 뒤인가 윤상현 의원하고 만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에 김성훈 경호처장도 함께 자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비밀번호 하나 지금 안 알려준다고 작년 연말에 교체했으면 큰 의미도 없는 전화일 것 같은데 지금 진실이 안 밝혀질 리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연일 특검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